한 그릇 담긴 떡국과 한 접시 담긴 잡채, 한 잔에 담긴 투명한 술로 전하는 한 해의 소망과 바람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탁재영 다큐멘터리 PD,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 소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추석 때 봤잖아요. 세월이 벌써 그렇게 빨리 예. 지났어요. 네. 예. 9월 달에 아마 이른 추석이라서 9월. 굉장히 더웠던 추석이었어요. 예, 많이 더웠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 네. 5개월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많은 게 바뀌었어요. 많은 게 좀 바뀌었죠. 저희가 뭐 정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5개월 만에 뵀는데 그동안 근황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정신 없었죠. 일단은 하반기는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늘. 네, 그래서 하반기를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이제 세상도 시끄럽고. 예. 그래서 그냥 그거 쳐다보다 보니까 벌써 해가 바뀌고 뭐 을사년이라 그러고 또 을사년은 또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벌써 이제 2월이 곧 예. 곧 2월이에요. 네. 한 달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저도 뭐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여행 많이 이제 만들어서 좀 다니고 많은 분들이랑 함께 뭐 뉴질랜드도 다녀오고 뭐 네팔도 다녀오고 그런 걸 했었고 연말에는 제가 그 친구들이랑 그 재작년부터 락 밴드를 락밴드요. 아니 지금 그 유튜브나 보이는 라디오로 좀 보시는 분들 알 텐데 이 범상치 않아요. 지금 우리 탁재영 PD의 이 모자와 이 머리 색깔이 지금 범상치 않아요. 이게 머리가 그때 이제 염색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분명히 그 끝까지 다 못 올라갈 거기 때문에 노래가 이 머리 스타일로라도 좀 이제 시선을 좀 분산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탈색을 그런 하고. 대안이 없네요. 예. 그렇죠. 뭐 색깔을 넣을 수도 없고. 예. 이우석 소장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모발이 좀 부족한 민머리입니다. 민머리입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요새 또 낙지가 맛있을 때잖아요. 비겁하게 감추려고 하지 말고 시원하게 오히려 그럼요. 그게 낫지 않나. 그게 요즘에 시대 정신일 수도 있어요. 예. 요즘의 시대 정신인데 꽤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설 당일이에요. 설 당일날 저녁인데 2025년 설을 맞아서 아침에 가족들과 또 식사도 하고 차례도 지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설날 아침 풍경 좀 보통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은? 저는 사실은 우리는 설이 두 번이잖아요. 막 이제 쏟아지는 이제 톡에 쏟아지는 이제 새해 인사들. 그러니까 저도 답장 그거 하다 보면 하루 지나요 그냥. 설이란 이름이 아직 입에 안 붙어가지고 자꾸 구정. 그러니까 신정 구정. 예. 두 번이니까 그거를 하루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내는데 이게 뭐 이름은 안 써 있고 그냥 무슨 이미지 같은 걸로 보내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그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답장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1년에 3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보내고 며칠 있다가 1월 1일 날 한 번 보내고 좀 기다리면 또 설 때 한 번 보내고 단어 이런 건 안 그래서 하나요? 저는 나름 그냥 원칙을 정한 게 그냥 양력 1월 1일 날 그런 건 이제 몰아서 보내고 설 때는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근데 또 세배는 정작 떡국이랑 그렇죠. 세배는 맞아요. 설에 하잖아요. 그래야 또 기분이 나고. 그때 다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게 안 어울리는 건데 왜냐면 세배를 안 하니까 또 우리 기준에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이제 그래서 그 80년대까지는 그래서 신정 구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민속의 날이라고도 했어요. 한때. 구정 이제 뭐 민속의 날 그러다가 휴일도 빨간 날도 아니었었던 적도 있다가 이중과세 금지라고 했었죠. 그거를. 하루 쉬었어요. 하루. 89년에 그냥 다들 쉬는데 저렇게 기를 쓰고 다들 국민들이 구정에 저게 쇠겠다는데 어떻게 맞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됐던 기억들이 있는데 두 분이 이제 오늘 모시게 됐는데 또 이제 음식 전문가 그리고 근데 전통주 전문가니까 음식과 이런 전통주 여쭤볼게요. 떡국. 떡국 먹잖아요. 네네, 떡국 두 그릇 먹으면은 두세 더 먹는다 뭐 이런 뭐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먹어요? 이거 그럼 언제부터? 저는 이미 100살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떡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평상시에도 떡국을 파는 분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주문을 하는데 떡만둣국이나 떡국은 어차피 이거는 이제
첨세병, 나이를 한 살 먹는 병 떡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전부터 다른 거는 안 챙겨도 동지 팥죽이나 이런 거는 잘 안 챙겨도 이것만큼은 대부분 다 지켜온 것 같아요. 아까 어릴 때는 이게 기다려졌는데 네. 점점 이제 먹기가 좀 꺼려져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저항하시나요? 그러니까, 요즘 혹시 그러니까. 떡국을? 근데 그거 안 먹는다고 안 드신다고 그 그것도 나이를 안 아니니까. 먹는 것도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별로 수 없이 먹는데 음. 먹거리가 예전에는 참 귀하고 그래서 떡국 자체가 별미였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떡국을? 떡국 자체가 이제 기원은 사실 신라 시대 때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의 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흰 쌀 가래떡을 동전 모양으로 썰어서 한 떡이 아니라 대부분 예전에는 빚은 떡이었거든요. 아, 여기 뭐 경단처럼 빚는다든가 예. 흔히 이제 새알을 떠올리시면 좋은데 경단이나 뭐 그런 떡을 먹다가 나중에 이제 엽전 모양이 이제 이게 새 신년이다 보니까 이제 구복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복 받으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장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예. 그런 엽전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래떡이 긴 거는 수명이고 그거를 쫑쫑쫑쫑 썰은 건 사실 그 돈 모양이거든요. 그게 엽전 모양. 엽전 모양. 근데 이제 개성 같은 데 가면 조랭이 떡국이라 그래가지고 눈 사람처럼 생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떡을 똑똑 뜯어가지고 먹는 떡국이 있대요. 아, 일종의 그러니까 약간 수제비처럼. 네. 네네.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또 그 약간 그 민간 그 유래 같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고려 왕조에 대한 그런 원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떡을 만들 때 이 고려 왕실의 원수 이러면서 그거를 그래요? 비틀어 떼가지고 그렇게 먹기 시작했다는 설이 그래서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목을 이제 중간에 누르거든요. 빚을 예, 때 예. 보면 예, 예. 뜯기도 하고 이렇게 빚어서 중간에를 나무칼로 살살살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걸 이제 조선 왕조에 대한 이제 원한 예. 그런 거 근데 안갚음. 재밌게 말을 붙인 거겠죠 나중에. 그러면 모든 음식에 약간 그런 관념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전에 어떤 서민들의 설상 그리고 좀 양반이나 아니면 왕족의 설상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상식도 다르니까 이렇게 절기에 먹는 그 세시에 먹는 것도 다르죠. 왜냐하면 일단 쌀이 밥보다 떡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잉여 이제 농산물이 별로 없던 하루 이제 나는 것도 힘들었던 시대에 떡을 빚어서 먹었다면 그거는 기울여도 어느 정도 사는 집이고 아. 뭐 떡국을 흉내라도 내려면 이제 잡곡을 가지고 떡을 빚거나 뭐 잘 안 빚어지죠. 그리고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곤드레나 뭐 이런 나물 같은 것도 넣고 요즘으로 따지면 오히려 영양식이고 건강식이죠. 균형 잡힌 건강식이에요. 네, 섬유소에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조금 목비를 먹었잖아요. 예. 기근 때. 그게 알고 보면 정말 다 이제 좋은 것들이에요. 지금 엄나무순 이런 거 보세요. 그 조금 목비만 먹은 그럼요. 민초들이 오히려 양반집에 불을 지르고 엎었어. 그게 내가 보면 칡뿌리, 예. 무슨 더덕, 가시오과피 이런 걸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요즘 비싸서 잘 사 먹지도 못하는데 그런 그게 거. 다 영양제잖아요. 예. 근데 찹쌀이 예. 지금의 찹쌀이 흔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찹쌀을 경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맵쌀에 비해서 안 나와요. 그래서 떡 중에서도 떡을 맛있게 만들려면 찹쌀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찹쌀이 그러니까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찹쌀로 만든 그런 쫀득쫀득한 떡이야말로 진짜 사대부 집안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떡에다가 이제 물론 추석 때도 이제 송편을 빚어서 먹는데 예. 가래떡 같은 경우에는 또 국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떡국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기 육수를 쓰고 싶지만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소를 함부로 잡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왜냐하면은 지금 경운기죠, 따지면은 경운기. 경운기, 자동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기기인데 예. 그거를 네가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그럼 육수를 뭘로 넣나요? 흔히 이제 우리가 속담 중에 꿩 대신 닭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꿩 겨울에는 이제 농한기다 보니까 눈 쌓인 데서 이제 꿩 사냥을 많이 다녔죠. 꿩을 잡아서 쓰는 육수가 가장 고급이고 아니면 일반적이고
냉면 육수도 사실 꿩 육수고 냉면도 겨울 음식이니까 예. 꿩을 많이 잡는 겨울철날 떡국에 육수를 냈는데 없으면 닭. 아, 네, 꿩 대신 닭. 진짜 꿩 대신 닭이네요. 네네. 아니 근데 꿩이 들어간 그런 떡국이나 만두 같은 거 파는 집이 강원도에 꽤 있어요. 많죠. 그래서 네. 가보면 이렇게 먹으면 난 닭이 더 맛있던데. 아, 그래요? 닭이 개량이 됐어요 많이. 예. 아, 그 이후에. 음. 근데 꿩은 개량을 누군가 안 하잖아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꿩 육수를 많이 썼고 또 꿩 육수가 그 뼈째 우려내고 맞아요. 이런 맛있어요. 그 육수로 만든 냉면은 진짜 맛있어요. 네, 막국수, 그러니까. 꿩막국수. 네. 그렇군요. 네. 갑자기 방송 중단하고 먹으러 가고 싶네요. 배가 살살 고픈데. 자, 설날 아침에 이제 떡국도 먹으면서 함께 마시는 음료도 있잖아요. 네. 네네. 뭐 새주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먹으면은 애들도 먹나요? 근데 이게 아 그렇죠. 그런가요? 이거는 뭐 온 가족이 다 먹는 아. 어린이부터 뭐 가장 연장자인 뭐 집안의 가장 할아버지까지. 그래서 뭐 귀발 기술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해의 문과 이제 그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 이 술을 마심으로써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발 기술은 사실은 이제 정월 대보름 때 네 대보름 때 먹는데 먹었고 그 이렇게 먹는 술을 흔히 이제 뭐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뭐 이런다는 저 민간적 어떤 그런 신앙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간소화돼 가지고 그냥 세배만 딱 드리고 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이제 세배를 하러 가면 이제 그것도 어른들이 많으니까 쭉 한 바퀴 돌았을 거 아니에요, 동네를. 가면은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세배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예. 새 찬을 줘요. 새 찬이요. 네, 그래서 가벼운 다과인데 여기에는 이제 생밤도 있고 뭐 대추도 있고 꽃감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강정 같은 것도 있고 이러면서 같이 술을 주는 거예요. 한 잔씩. 예, 꼬맹이들한테도. 애들한테도. 예, 그래서 요때는 살기 좋았네 그때. 조기 교육. 근데 이때는 이 조선 때까지만 해도 더운 술 마시는 문화가 꽤 있었는데 이때는 반드시 찬 술을 줬어요. 그래서 이때 주는 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도소주입니다. 도소주요. 네, 도소주. 이게 무슨 술인가요? 그래서 도소주니까 이제 뭐 소주의 일종인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청주예요. 아, 청주. 네, 그래서 이 예. 도소자가 그 소주할 때 그 불사를 소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악한 거를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도소라는 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말린 도라지, 방풍, 산초, 계피 같은 것들 약재를 준비를 해가지고 요거를 맑은 청주를 끓이면서 한 소끔 끓여서 약간 백쇼처럼 만든 거예요. 아, 증류주인데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약초가 들어간. 증류는 아니고, 증류는 아니고. 증류는 아니고, 그러니까 와인을 끓일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향료 같은 거, 과일 네. 같은 거 같이 뭉근히 끓여내면 그게 백쇼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 전통 청주를 끓일 때 약재 주머니를 잠깐 넣어가지고 아. 그 향이 이렇게 좀 우러나게. 끓인 거군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이걸 준비를 할 때 이 약재를 제대로 하는 데서는 그 전날에 이미 우물에다 이렇게 담가놔요. 그 마을의 공통 우물에다가. 아. 그래서 뭔가 그 섣달 금음날에 그런 기운도 좀 서리게 만들고 이 약재의 기운이 마을 공동 우물에 퍼져가지고 내년 한 해 이게 새해에 이 마을 전체에 어떤 병이 없도록 하는 기원의 의미도 담으면서 이제 새해 아침에 이걸 건져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도소주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남녀노소 다 먹을만하네요. 이 그럼요, 정도 얘기 그럼요. 들어보니까. 예. 그렇죠. 예. 일단 도수가 그렇게 센 술은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약간 하나의 의례죠. 예. 예.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게 아니라 한잔 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자. 뭐 그런 의미로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이 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18세 이하는 절대 술 못 먹게 하고 막 이런 그렇죠. 문화가 있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냥 다 마셨어요. 막걸리 사러 아버지 막걸리 사러 갔다 오면서도 그냥 마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어쨌든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예. 어른들한테 술을 배우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그 세시 풍속 중에 이제 향음주례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 향음주례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향교 같은 데서 이제 그 성년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말 예법에 따라서 술을 받고 술을 함께 어른들 앞에서 마시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군요. 식으로 예. 공동체에서
술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배워야 우리 이제 술만 마시면은 뭐 누구도 못 알아보고 누구도 못 알아보고 그렇죠.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3시 풍속이니까 새벽 3시까지는 마셔야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3시까지는 먹어줘야 된다. 3시 풍속에 맞춰서 먹자. 그렇군요. 2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보통 소맥 20잔씩 먹고 뭐 이게 이제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게. 찰랑찰랑. 예.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게 여러모로 밝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뇌가 쩔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습니다. 적당히 마셔야 된다. 네,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렇군요. 기왕이면 좋은 술. 알겠습니다. 한과 같은 것도 많이 먹었죠. 그럼요. 환과 역시 기호식품이잖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또 술처럼 많은 쌀과 많은 다른 곡식, 과일 그리고 그 귀한 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기름도 굉장히 귀하던 시절에 예, 참기름으로 튀겨내고 그것도 찹쌀을 빚어서 튀긴 다음에 꿀에 버무렸다가 쌀티밥을 묻혀서 만든 뭐 그런 게 그게 육아잖아요, 육아.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건 약과야 그 약과 있잖아요. 약과는 이제 유밀과의 한 종류인데 그건 아예 반죽을 섞을 때 거기다가 꿀을 섞어요. 예. 그리고 다시 튀겨내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이 손도 많이 가고 재료도 많이 되니까 한과는 굉장히 특정 계층들만 먹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예법으로 지켜 내려오고 있는 거는 하나의 궁중이나 반가에서 지켜오던 거고 사실 서민들이 먹을 수 있었던 한과라고는 그저 뭐 그냥 엿 정도. 엿. 예. 예, 엿도 한과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렇군요. 약식도 한과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초에 약식 많이 먹었잖아요. 네, 약식을 할 때도 이게 보면 보통 이제 딱 설에 많이 먹는 이유가 추석 때는 아무래도 농산일이 좀 남았잖아요. 예전처럼 연휴가 있는 게 아니라 한참이 이제 그때가 수확철이고 그래서 좀 더 한가할 때가 설이에요. 농한기거든요. 예. 그리고 가을에 났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결실을 맺었던 무슨 대추라든가 밤 이런 것들을 말려서 이제 한과의 재료로 썼던 거죠. 그래서 한과는 이제 사실 한옥, 뭐 한복 이것처럼 우리 과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많은 과자들을 포함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유과랑 유밀과, 그다음에 이제 숙실과라고 또 아예 과일을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곶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게 있고, 강정은 이제 곡물을 튀겨서 굳힌 거죠 그대로. 예. 그리고 불가에서 먹는 이제 다식. 예, 다식은 이제 전래된 걸로 보여요. 당나라 때 당과자가 유명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고 또 한때는 우리도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려 때. 그래서 원나라에다가 고려병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고려양이라 해서 고려의 지금 한류처럼 예. 고려의 모든 것들이 외국에서 인기가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유밀과 약과 같은 게 굉장히 원나라 몽골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K컬처의 원류죠. 그렇죠. 한류의 원조. 근데 질차 한류. 네. 근데 지금도 약과는 지금 K푸드의 선봉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요즘요 젊은 층도 굉장히 좋아요. 아니 지금, 네. 많이 약과를. 먹어요? 해외에서 와본 친구들이 약과 먹고서는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거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지금 편의점만 가보셔도 예. 약과 종류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팔았잖아요. 진짜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굉장한 프리미엄급 약과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건 약과예요. 아니 제가 외신 이제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김밥 많이 먹는다고. 그렇죠. 냉동 그렇게, 김밥이 예. 굉장히 인기죠. 이제 뭐 트레이더스조나 뭐 이런 데서 냉동 김밥이 있어가지고 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냉동김밥이 그게 김밥이야? 그렇죠. 네. 방금 말아가지고 먹어야지 그게 김밥이지.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약과도 많이 먹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짜장 라면에 중독돼가지고 본격적인 짜장면 먹기 위해서 한국 찾아오는 그런 유튜버도 있고 해외 유튜버도 있고 불닭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게요. 뭐 이렇게 챌린지 같이 많이 하던 불닭 볶음면이라든지 막 이런 그거는 것들 또 막 이제 챌린지. 극한의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나마 매운맛을 좀 견딜 수 있는 유전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되지만 예. 그 김치만 먹어도 맵다는 사람들이 그 불닭 종류를 먹어보면 아주 그냥
이거는 극한 상황이고 정말 SNS를 통해서 자랑을 해야 할 예. 그런 거다 보니까 콘텐츠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수련을 해온 거거든요. 갑자기 매운 걸 먹게 된 게 아니라 예. 우리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뭐 엄마가 이렇게 김치 하나만 더 너무 매워 막 이러던 시절이 제가 있는데 딸을 보면서 그거를 예. 정확하게 느끼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진짜 얘가 아예 못 먹다가 조금씩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얘 이제는 제법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혀를 마비시키는 거구나. 맞아. 수련이야 수련. 제가 예전에 멕시코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예, 멕시코에서 멕시코인들과 내기를 했어요. 한국인이 매운 걸 더 잘 먹는다. 아니다. 멕시코인이 세계 최고다. 거기도 그래서 할라피뇨 엄청 맵잖아요. 하바네로라고 있어요. 하바네로. 아, 정말 생긴 건 굉장히 예쁜 피망처럼 생겼는데 와 이게 얼마나 매우냐면 청양고추의 200배예요. 근데 제가 이겼거든요. 이기셨어요? 이틀 동안 딸꾹질을 하는데 이게 오로지 정신력으로 아니, 하신 거 아니에요? 승자의 저주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남이 자는데도 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날에 먹던 음식들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은 또 나중에 우리 후손들 중에서는 다른 거 먹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말씀하신 그럼요. 대로 김밥이나 불닭볶음면을 설날에 먹고 있을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아, 그럼요. 예, 시대가 바뀌면 또 먹는 피자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메리카노. 네. 아, 알겠습니다. 뭐 요즘은 제사상에도 원래 좋아하시던 맞아요, 음식들 맞아요. 올리고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그러잖아요. 좋죠. 예, 사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뭐 옛날 거 찾기도 힘든 거 옛날 음식들 또 찾아가지고 올리는 거보다는 평소에 그럼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 이런 거 올리는 거 마음이 나쁘지 중요한 거죠. 그게 원래 성리학의 정신에 맞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설날에 마셨던 것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설에 술 많이 먹잖아요. 아까 전에 뭐 네네네. 도소주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뭐 삼해주, 삼호주 뭐 이런 거를 마셨다고 하네요. 네네네. 이 삼해주, 삼호주가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기 저온 숙성주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발효를 할 때 발효를 길게 끌면은 술 맛이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사실은 이 설 때예요. 겨울. 아. 예, 왜냐하면은 너무 추워서 발효가 잘 안 일어나면은 따뜻한 방에 넣으면 되잖아요. 아. 근데 전반적으로 온도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에어컨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없었네. 그 온도를 내리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물 같은 우물가요. 그러니까 이제 동굴 같은 뭐 이를테면은 데는 뭐 네. 밀양 얼음골 같은 데면은 그 뭐 가능하겠지만은 웬만한 데서는 이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맛 좋은 술을 예전엔 춘주라고도 불렀어요. 아. 네, 그래서 고급 청주 이런 것들의 별칭이 춘주였는데 그 춘주는 이제 봄에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봄에 개봉을 시작한다. 아,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겨울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다가 봄에 딱 그렇죠. 먹는 그러니까 건가요? 정월쯤에 시작해서 음. 음력 한 3월쯤에 이제 따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절기로 보면 한 5월경에 5월이죠, 이제 5월. 따는 거죠. 네. 네네네. 꽃놀이 갈 때 네네. 가끔 이제 그런 가요에 등장합니다. 예전에 아이가 이제 술을 메고 이제 상춘곡이라는 뭐 이런 가사 문학을 보면 그거를 술을 메고 꽃놀이를 가는 거죠. 그래서 금방 딴 술을 먹는데 그 술이 바로 지금 탁 PD가 얘기하신 것처럼 겨울에 담궈서 봄에 개봉하는 네. 춘주. 그래서 이제 삼해주는 돼진날 그 해자가 돼지 해자거든요. 예. 그래서 돼진날이 3번 돌아올 동안 담는다라는 아. 뜻이고 삼오주는 그 말 오자예요. 예. 그래서 말날이 3번 돌아올 동안 담는다. 그래서 이제 요거 12간지니까 짧게는 12일마다 요 날이 돌아오는데 길게는 이제 36일로 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해주 같은 경우에도 작은 삼해주와 큰 삼해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작은 삼해주는 36일만 해도 완성이 되는데 예. 큰 삼해주 완성하려면 이제 108일 넘게 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석 달 넘게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이 정월 그 삼해주 중에서도 이제 원 삼해주가 정월 첫 해일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술은 한 번 빚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술은 약간 그 술 빚는 과정이 다단 로켓 비슷해요. 아. 더스술. 예. 그래서 이제 달나라 갈 때 우리가 1단 로켓만 가지고도 확 갈 수도 있지만 예. 그거보다는 2단, 3단 쓰는 게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멀리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술에서도 그런 식의 개념으로 두 번에 걸쳐 2단 로켓으로 빚는 게 이제 2양주 그리고 3단에 걸쳐서 빚는 게 3양주 뭐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아. 3번 담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3해주 같은 거는 아주 대표적인 3양주 또는 4양주인 거죠. 밑술 과정을 한번 안 치게 되면 4양주로 들어가는 거고 예. 밑술 과정까지 쳐서 하면은 3양주가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담그면은 네네. 비싸지지 않나요? 비싸지죠. 고급품이 계속 술이 들어가는. 그래서 양조하는 누룩도 들어가고. 쌀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상업적으로 3양주 이상의 술을 만드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3양주부터는 2양주보다 3양주가 되면 가격이 확 뜁니다. 근데 그만큼 거기에는 곡식도 많이 들어갔고 수공도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손실분도 있어요. 손실분. 예전에 알코올이 이제 날아가니까. 예전에 흉년이 들면은 예. 가장 먼저 공격받았던 게 이 3해주예요. 아. 왜냐하면 이제 상소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먹고 살 지금 그렇습니다. 곡식도 없는데 네, 지금 네. 술을 3해주 빚어가지고 빚기를 그 맛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상소가 올라오면은 이제 임금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달랐을 텐데 우리 예. 정조대왕께서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정조대왕께서 이제 비답을 내린 게 지금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3해주가 지금 다 익었는데 그럼 다 버려? 아, 그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환경 오염에 안 좋고. 상소 올릴 거면 좀 일찍 올리지 그랬어. 지금 다 익었는데 그럼 버려? 이제 이렇게 ESG 경영에도 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답을 내리신 게 역시 있고 성분이네요. 네. 정조대왕께서. 그래서 이 3해주는 아무래도 돼지의 그런 이미지가 겹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어떤 재물운 같은 게 있다라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도 제가 있고. 돼지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3, 5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마다 빚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3, 5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그 권력, 남성적인 힘, 양기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양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돼지도 3, 양기가 좀 있는데. 말의 양기가 더 세기 그런가요? 때문에 3, 5주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3, 5주의 경우에는 맵쌀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맛이 좀 더 드라이하면서도 또 이제 물누룩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그 산미 같은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3, 5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트 와인 비슷하게 네네. 나중에 소주를 좀 붓는 제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술도 술 이름이 하나라 그래서 제법이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예.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책에는 다르게 나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권 쪽에 3호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중품 소주를 좀 넣어가지고 숙성시키는 제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주정 강화. 주정 강화, 그러니까 이제 포르트 와인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월을 넘겨도 좀 덜 상해요. 그렇죠. 아. 알코올 도수가 높으니까. 네네. 도수가 높으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이 옛날에 이제 술을 이렇게 뭐 삼양주 이런 거를 먹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해 첫날일에 이렇게 빚어서 먹을 정도로 자주 흔하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성도 들어가고. 이거는 일반 집에서는 뭐 구경도 못하는 술이죠. 근데 또 이 특히 3해주의 경우에는 예. 조선 후기가 되면은 요게 이제 완전 베스트셀러가 돼 버려서 가정집에서 빚는 것보다는 이제 상업 양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마포 일대 요런 쪽이 사실은 3해주가 굉장히 많이 빚어지던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 독막로라고 있잖아요. 독막로. 예, 독막로 알죠. 네네. 예. 이 독막로가 옛날에 그 옹기장이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술독. 아 네. 술독이요, 술독. 술독 만드는 그래서 술독도 되고 뭐 이제 김치독도 되고 소금독도 되고 하는 그 옹기장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독짓는 움막이 많았던 곳이다 해서 독막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독막 같은 경우에는 돼지갈비집이 맛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도 술집이 많아요. 거기. 겨울에는 이 땅이 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옹기쟁이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독막을 술 빚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공방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불을 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술 빚는 사람들이 거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마치 이제 공유 경제처럼 삼해주도 많이 만들었고 그 삼해주를 가지고 거기서 증류를 해가지고 삼해 소주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이 삼해주가.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럼 지금도 혹시 삼해주를 이렇게 빚어서 파는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아, 네네. 그래요? 전통주는 네. 또 오늘 온라인- 방송 끝나고 삼해주 좀 먹으러 가요. 그거는 조금 걸어가야 돼. 예. 심지어 그 비슷한 어쨌든 마포 그쪽에 요거 가르치는 기관도 있고요. 삼해주. 아 네. 그렇군요. 아직도 이 전통들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네. 어쨌든 굉장히 또 오늘 몰랐던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결국 이제 술은 이제 우리가 뭐 소위 깡소주 뭐 이렇게 해서 술만 마시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음식하고 조금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더 좋잖아요. 그래서 페어링이라고 하는 뭐 마리아주라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불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술들은 어떤 음식하고 예전에는 좀 많이 먹었나요? 좀 기름진 게 그래도 명절에는 좀 차리거든요. 평상시에는 거의 채소, 푸성귀 무슨 남새들 위주로 먹다가 식사 자체가 서울에 장만하는 음식들이 보면 약간 기름진 것들이 있으니까. 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소수의 지배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때로 다수를 지배할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오늘은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의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도구로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구의 목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그 도구를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할 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구를 멋대로 사용하고 그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 소수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스스로 만든 도구로 상처 입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민주주의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극단적 소수가 아닌 평범한 다수를 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설 특집 마지막 시간 민주주의와 질문들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스티븐 레비츠키, 데니얼 지블렛의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와 함께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 공감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 주세요. 한 권의 책으로 1000개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월간 책, 오늘은 설 특집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민주주의와 질문들입니다. 코너지기 라이너 영화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짝꿍으로 김만권 정치철학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서로 안면이 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예. 네. 예, 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코너직이시기 때문에 너무 이 코너를 잘 이끌어 오셨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여기 그냥 꼽사리 낀 느낌입니다. 제가 명태균 씨 정도의 예지력은 없지만은 예. 말씀드리면 두 분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두 분을 각자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이번 월간 책 네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요거를 골라오신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사실 이 책이 이 트럼프를 바라보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 트럼프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으로 쓴 책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 책을 선정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12.3 비상계엄 때까지만 해도 그 뭐 트럼프나 뭐 우리 쪽이나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월 19일에 있었던 그 예. 폭동까지 보고 나서는 서부지법 폭동 말씀하시는 거죠? 119 폭동이죠. 예. 네. 그 폭동까지 보고 나서는 이거는 미국의 상황이 우리의 비할 바가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이 한수위다. 한수위다. 한국이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 5월에 2024년 5월에 나온 책이고 굉장히 최신 사례들을 좀 옛날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은 최신 사례들을 충분히 담아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한 책인데 김만곤 박사님. 이 책의 저자들이 또 예전에 또 썼던 책이 있어요. 예,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진가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사실 이제 이분들이 썼던 책의 내용들이 두 정도 시기로 나눠지는데 이 두 저자가 첫 번째 이 책을 쓴 건 언제냐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2017년 정도. 예, 2017년 정도 나왔는데 2016년에 이게 당선되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저런 포퓰리스트가 당선이 되지? 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들여다봤을 때 극단주의자가 등장했을 때 기존의 정당들이 그 극단주의를 걸러내지 못하고 유권자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을 걸러내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인데요. 사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그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뉴욕 타임즈에서 트럼프 같은 인물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지고 칼럼을 하나 썼었거든요, 이분들이. 예. 그 칼럼이 기반이 돼서 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거는 또 이제 2021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예. 야 진짜 이거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에 그걸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특히 이 공화당이라는 이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등을 돌렸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썼던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돼서 이제 새롭게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책을 다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자가 둘 다 교수님들이시죠? 훌륭한 교수님들. 네, 하버드의 이제 교수들이더라고요. 둘 다 정치학자고 이 정치학의 관점에서 트럼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분들이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제도라든지 권력을 어떤 식으로 지배하게 되는가, 권력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게 되는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되게 구조적으로 바라본 부분이어서 저는 이 책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래요? 트럼프의 어떤 인간을 바라보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타락이라든지 그의 어떤 끝없는 권력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묘사하는 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영화를 한 편 같이 보시는 게 좋다. 영화 어떤 어프렌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작품을 같이 보시면 트럼프가 어떻게 괴물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거를 되게 잘 표현해 놨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프렌티스도 한번 연휴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생각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딱 4년 정도 됐네요. 미국 국회의사당 네. 난입 사건이 2021년 1월에 있었으니까요. 1월 네. 6일. 예, 1월 6일 있으니까 4년 조금 좀 지났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바이든의 대선 승리 같은 것들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트럼프가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나섰고요. 그때 이제 1월 6일 날 세이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을 구하라. 예. 라고 하는 집회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구하라는 집회에서 이제 그 트럼프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 승리는 사실은 우리가 승리한 건데 이게 민주당이 그리고 바이든이 이걸 훔쳐갔다. 우린 이거 훔쳐가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끝까지 싸워야 되고 여기서 이 싸움을 지고 나면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해야 된다. 뭐 이런 온갖 말을 다 던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실제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사당으로 이제 의사당으로 행진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침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폭동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해방 전쟁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난입당한 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역사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안긴 사례였기 때문에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알게 모르게 미국의 선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 단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래도 우리는 포퓰리스트를 걸러내는 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다라고 자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단 한 번도 포퓰리스트가 당선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포퓰리스트 당선되고 그리고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자들이 학문적 패닉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어떻게 극복해 볼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해서 실제로 말도 안 되게 이제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강력하게 우리 헌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는 사실상의 거의 첫 번째 거의 지금 대동단결 수준이에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예, 그 수준의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좀 보고 있자면 사실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좀 정당 정치의 실패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트럼프랑 원래 뭐 카멜라가 나왔지만 원래 바이든이 후보였잖아요. 미국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대선에서 붙는 모습을 봤을 때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영화 평론가한테 왜 그런 거 묻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이 국운이 쇠한 것 같다. 저런 후보들밖에 내지 못하는 미국의 국운이 쇠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정당 정치의 실패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국민들로서는 그 두 후보 말고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선택지를 딱 2명만 해놓고 뽑으라고 하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게임,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예, 뭐 양당제 시스템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 단점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도 사실상의 양당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제한된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양당제에서는. 임명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그 당연히 뭐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당 정치가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가, 특히 양당제에서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사실 양당제 정치는 연합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세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당 중에 하나만 삐끗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당 정치가 망가지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양당 정치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 소선거구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실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그나마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사례에서 더 심각한 건 뭐냐라고 하면 사실 미국은 그나마 대통령보다 의회가 더 센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회가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도 좀 약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의회가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시스템이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자기 대통령으로서 누구도 쓰지 않은 권한을 자꾸 쓰고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제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미국이 정말 수많은 것들이 관례로 통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관례를 다 깨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2번 하고 나면 3번 못하게 하는 이제 제한이 있는데 원래 이게 루즈벨트 이전까지는 아예 없었어요. 그냥 워싱턴 대통령이 2번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이 그냥 다 따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례들이 잘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관행들을 다 이어왔는데 이게 다 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관행이 뭐였냐면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정권 교체가 처음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정치가 사실상 여기서 이거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방파와 민주공화 뭐 공화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연방파의 이제 존 아담스라는 대통령이 정말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제퍼슨이 들어오면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이 정권 교체를 할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권력을 내줘도 돼? 이거 그냥 우리가 계속 지고 있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이제 이걸 자기들끼리 이해를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면 헌법 시스템도 무너지고 그리고 내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방지하려면 우리가 정권 교체를 그냥 해주는 게 낫다. 예, 라고 해서 사실 정권 교체가 처음 일어났는데 이 관례가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뭘 보여줬냐면요. 선거에서 패배한 쪽이 그걸 인정하면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렸다라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이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선거에서 이긴 자가 훨씬 안 중요하고 진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는데 이런 관례들이 잘 내려온 국가였는데 이제 이게 트럼프 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일단 선거에 승복을 안 하는 거죠. 결과. 그렇군요. 예.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관례나 그런 걸 믿었던 게 사실 미국 제도의 트럼프로 인해서 드러난 문제점은 뭐냐면 좀 인간을 너무 신뢰한 거 아닌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이라든지 판단 그리고 어떤 신사다움 이런 것들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미치광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처럼 그냥 막 나가는 인간이 대통령이 됐을 때의 어떠한 제어 장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는데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 미국의 첫 이제 정권 교체가 책 첫머리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게 정당들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이 정권 교체를 절대 안 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권력을 놓치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두 번째는 저쪽이 집권했을 때 우리가 이루는 모든 가치와 시스템을 다 파괴한다고 그렇게 나라 망한다라는 거죠. 예,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예. 와, 뭐 민주당이 뭐 정권 잡은 나라 망한다 이런 예. 말씀들을 한 20년 전에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얘네를 계속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특정 정당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당이든 하여간 비슷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를 좀 하고 또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설명해 주면서 느꼈던 게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기 전에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좀 가봤어요. 이렇게 집회 시위 현장을.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갔는데 몇 분들이 유심하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보는데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약간 좀 겁도 나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봤던 거는 그 트럼프 사진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 사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그 팻말이 뭐였냐면 영어로 Stop the Steal. 도둑질을 멈춰라. 이게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만들어서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1년 1월에 있었던 국회 난동 사건과 최근에 우리나라의 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체포 요 과정을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도 그렇고 매우 많이 닮아 있다. 이게 데칼코마니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굉장히 좀 이게 국가적 불행인데 흥미롭게 봤던 거는 1월 19일 법원 난동 사건에 이제 이게 좀 촬영이 됐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는 트럼프, 왼쪽엔 일론 머스크 이 세 사람을 들고 법원으로 진격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이거는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뭔가 왜 들어가 있나? 뭐 이건 막 별 생각이 좀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아담 셰보르스키라는 정치학자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당이 패배하는 제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한쪽이 패배하는 제도다. 그 패배를 받아들였을 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양당제가 계속 진행되면 절대로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 누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부정하게 되고 왜냐면 적이 아니면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어떤 양당제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그 문제점이 이제 과도화되면서 이제 부정선거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사실 부정선거야. 선거 제도가 다 잘못됐어. 선관위에는 중국인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말들을 믿게 되는 거고. 이 유튜브나 SNS의 등장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실제로 저희들 이제 이게 들여다보면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라이너 그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 자꾸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그런 알고리즘이 딱 만들어져 있고 유튜브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알고리즘은 계속 또 똑같이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어쩌다 보니까 김경일 교수님 심리학 하시는 심리학. 그 선생님께 제가 그걸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운 컨텐츠를 엄청 좋아한대요.
예, 그럼 즐거운 콘텐츠보다 오히려 외로운 뉴스. 외로운 뉴스요. 예, 그리고 외로운 뉴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우울한 뉴스 예.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한대요. 그런데 나만 외롭고 나만 우울한 게 아니야를 확인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한테 투표하거든요. 그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그 서양에서 그 이미 데이터로 다 쌓여 있어요. 거의 모든 국가에 쌓여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외로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런 걸 지지하는 성향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더 이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 외로운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들을 항상 기다리는데,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좀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트럼프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가 니네가 지지하는데 이 선거를 질 수 없어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어떤 선거를 치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졌다면 이건 다 부정선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계속 반복해 듣고 반복해 서로 말하면서 그걸 믿어가는 과정들이 생겨나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당 진격하고 폭력이 생겨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완전 똑같아요. 고스란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 책이 조금만 늦게 쓰여졌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챕터로 좀 들어가서 좀 이렇게 사례로 인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미국 공화당이 민주주의의 3가지 원칙을 이제 저버렸다고 이 저자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3가지가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폭력을 동원하지 않는다, 극단주의자와 손잡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민주주의에서 왜 중요한지 좀 김만건 박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역사에서도 사실은 드러났지만, 진쪽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너무 난감해져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이제 안 내줄 건데? 라고 하는 순간 들어가서 그걸 가져오기가 어렵죠. 이미 권력을 그쪽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차지한 쪽이, 권력을 가진 쪽이 비워주는 행위가 없으면 아무리 당선되어도 들어가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그 미국 정치론 시간 같은 데 들어가면, 그냥 미국 정치론, 우리로 치면 정치학 개론 같은 시간에,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정치학 개론이 미국 정치론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처음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선거에 지면 승복한다. 그래 이제 정권 교체가 가능해 민주주의가 작동되니까. 그리고 이거 폭력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이 이거 자꾸 하지 말라고 꼬시고 너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진짜 정치학 시간에 아이들한테 상식처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이제 3개가 들어온 거죠. 근데 정말 이 3개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첫째, 트럼프가 선거에 지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지지한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했고,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거 우리 내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들이 작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미국도 사실 이게 두 쪽이 나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서로가 지지하는 쪽이 너무 나눠지면서 극단주의자들하고 딱 손을 잡는 경우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움직인 건 오른쪽으로 훨씬 많이 움직였어요. 훨씬 오른쪽으로 많이, 오른쪽에서 극단주의자가 손을 잡는 일이 많이 이제 생겨났는데,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 3가지 원칙, 그게 하나하나 다 깨졌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하나하나 다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거는 뭐 당연히 부정선거론, 이거를 일국의 대통령도 믿고 있다는, 정말 이 말도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폭력을 동원하지 않는다. 폭력을 너무나도 잘 동원했죠. 얘가 아예 그냥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공격을 한 거니까 대단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도 폭력적이잖아요. 예. 이거를 그냥 다 활용을 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극단주의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유튜브의 어떤 극우 극단주의자들이라든지, 혹은 뭐 이 국회에 그 백골단을 들여오는 그런, 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폭력을 부추기고 이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인데, 그런 거를 너무 우리는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트럼프의 이런 사태보다 우리가 더 좀 강화된 버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예. 야, 한국 봐라, 내가 일으킨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내가 뭘 했냐고. 잘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맞아요. 예, 예. 우리가 더 잘했죠. 그런 건 예. 우리가 더 잘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저자들은 이제 독재의 평범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해주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정당 정치에서는 특히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충직한 민주주의자들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직한, 그러니까 로열, 그러니까 데모크라트 그래서 민주주의에 충성도를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로는 그런 거 안 돼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자양분을 제공하는 정치 지도자. 그러면서 1934년에 있었던 프랑스 이제 난동 예, 사건, 난동 사건. 북해 난동 사건 참 여기저기 난동 사건도 많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얘들이 나오던 공화 연맹당 이제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짜 민주주의자와 진짜 민주주의자들의 차이 이런 거 구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게 이제 앞에 저희들이 3가지 제시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패배를 인정해라, 폭력 사용하지 마라, 극단주의자랑 손잡지 마라. 진정한 민주주의자들은 이 3개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제 그 신실한 민주주의자처럼 구는 사람들은 이게 겉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뭐 이런 것처럼 구는데 알고 보면 이 3개를 안 지킨다는 거죠. 이게 다 지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걸 공화당의 정치인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부정선거 메시지를 냈을 때 공화당의 지도부가 이걸 인정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지지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나가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 그런 믿음이 강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게 의사당 침범을 했을 때도 문제는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국회 방문한 거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발언들이 오히려 그런 경향들을 또 강화시켰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의 아주 이제 우파 교회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계속 있는데 그런 이제 극단주의자들과 결국은 손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잠식하고 무너뜨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가짜 민주주의자들이 사실은 이제 큰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뭐 예전에 뭐 바이스라는 영화에서도 딕 체니 예전 부통령이 어떻게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계속 시험해 보려고 했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듯 하면서 그 법을 남용한다든가 혹은 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뭐 혹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책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된 우리나라의 이제 표면적 민주주의자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계속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잖아요. 그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경찰들이 너무 과잉 대응을 했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표면적 민주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내는 메시지가 더 이런 어떤 폭력 사태라든지 혹은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극우파 이런 사람들을 더 준동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게 4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예. 법의 허점 이용하기, 허점을 이용하기, 그냥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의 사용,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거, 그리고 법률 전쟁.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 똑같이 나타나는 게요. 법의 허점 이용하기,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의 사용, 계엄령 사용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건 계엄령은 정말 흔하게 써요. 다른 나라도 이제 쓰는 경우고요. 선택적 법의 집행, 검사 정부. 이게 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법률 전쟁, 불법적 계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 논쟁을 계속 이제 벌려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계엄 국면에 다 드러났고 그 앞에서도 이제 이미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유형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를 지지하고 그리고 사실 민주주의를 가짜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을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는 데 사용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 4가지 예가 우리는 여기 다 이 모든 예가 미국에서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다 동시에 나와서 전 진짜 깜짝 놀라는 많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좀 다를 수는 예. 있지만은 예. 뭐 법의 허점을 이용하기를 보면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시행령으로 모든 법으로 막히니 그렇죠. 국회가 예. 이제 민주당이 법으로 뭔가를 이제 반대하거나 막으니까 모든 거를 시행령으로 다 우회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법의 허점을 이용하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법률 전쟁도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그동안 이제 관례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작동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례를 다 법에다 열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네. 가정을 해가지고 모든 사례를 헌법이나 법률에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에서 서로 존중을 하면서 작동이 됐는데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이제 무슨 뭐 개헌법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막 다 법률 안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만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씩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모든 거를 또 그거에 또 빈틈을 누군가는 또 찾아가지고 또 뭔가를 또 이제 법적으로 또 빈틈을 들어가서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하고 이게 참 피곤해지고 문제가 많아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요즘은. 예. 이게 법 조항이 세밀해질수록 정치 행위가 사라져요. 그리고 더 큰 문제 정치의 사법화, 뭐 정치의 이런 거죠. 사법화죠. 예. 그리고 정치가 타협하는 문제가 없어지죠. 왜? 다 그냥 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정치 행위를 결코 법이 다 해결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긴 반드시 빈틈이 있어요. 그럼 그 빈틈을 이용해서 뭔가 편법적인 일을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세력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법이 세세해지면 오히려 법이 망가져요. 그렇죠. 시스템이 망가지거든요. 예전에 그 예. 법과 사상을 해서 상항의 고사가 있잖아요. 네. 상항과 이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진나라의 법이 강하다 보니까 음. 본인도 그 법의 대상이 돼서 빠져나갈 수 없고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법이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의 소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의 소자인 이유도 헌법을 그만큼 존중하고 적어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좀 이따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토양에서는 윤석열 같은 인간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미국 사례가 당연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헝가리의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대통령인가요? 예, 빅토르 오르반. 빅토르 오르반 대통령 이 사람의 합법적인 독재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참고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김만건 박사님이 간단히 소개 좀 시켜주시죠. 아니 뭐 이제 빅토르 오르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권력을 한번 잡았다가 놓쳤고 그 다음에 다시 권력을 잡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권력욕이 그때부터 생겨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괜찮은 지도자였어요. 근데 두 번째 되면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권력을 잡자마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선거 시스템을 이제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헌법 시스템 바꾸고 선거 제도를 바꾸는데 특히 여기에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선거 제도를 바꿨다라는 건 안 나와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소선거구제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득표로 과다대표되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 3분의 2 의석을 활용해서 잡아서 이제 헌법을 수정해가지고요. 예. 그 이후에 사법부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그다음에 공영방송 민영 언론 장악,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이 순서로 쭉 가는데 이걸 다 법의 이름으로 해요. 법을 만들어서. 예, 법을 만들어서 법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이 정부의 어떤 위정자들이나 윤석열이 그런 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례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다양한 일이다. 만약에 그거를 했더라면은 지금 뭐 선관이나 뭐 헌법재판소 너무나도 예. 장악하고 싶은 대상들일 거 아니에요. 예. 참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선거제도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소선거구제 뭐 아까 미국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특정 정당들이 좀 과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자기를 무조건 뽑아주는 그 소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말만 잘 들으면 나는 뭐 무조건 당선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굉장히 이 지역 감정으로 갈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되게 불합리한 게임,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도를 계속 가져가는 한은 이 변화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에서도 결국은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 모든 선진국이 거의 다 이제 비례대표제를 많이 비례대표제. 활용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비례대표제를 활용해서 제3정당이 나올 수 있게 음. 만들어주거나 지역구를 활용해도 독일처럼 반반 활용하고 그리고 실제 득표한 비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국민이 40% 지지했으면 의석도 40% 예. 이렇게 딱 이렇게 연동시켜 주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40%로 60%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선거구 시스템이 반드시 귀결하는 게 양당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의 입지가 없어요. 제3당이 가끔 한 번씩 나올 수 있는데 선거 한 번 치르면 사라져요. 또. 사라지죠. 근데 지금 우리 역사가 다 증명해 주잖아요. 예. 예,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선거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진짜 바꿔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선거구 제 소선거구 제도가 지역 감정을 악화시켜요. 악화시키죠. 왜냐하면 다른 정당이 당선될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 국힘이 뭐 전라도 지역이나 예. 그리고 여기 민주당이 경상도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거든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지역 감정을 강화시키고 이제 점점 심해지는 갈라놓거든요. 거죠. 예, 예. 예. 그 토양 구도가 더 심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 예전에 돌아가신 그 노회찬 의원이 꿈이 그거였잖아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네. 해보자. 우리 그거 도입하는 게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뭐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소선거구제를 손봐야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 어떤 지역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선거구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제가 예전에도 뭐 이런 걸로 관련해서 토론회도 가고 정당에 가서 설득도 하고 제가 뭐 별것도 다 해봤는데 이게 어느 정당이 됐든 우리가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변화하기를 좀 꺼려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좀 보수 정당 쪽이 본인들이 굉장히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보수 정당이 수도권은 반반을 먹고 그리고 영남에는 인구가 많고 의석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먹어서 의회를 지배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뭔가를 변화하기가 어려워졌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보수 정당이 약간 영남 자민련처럼 약간 쪼그라들었거든요. 많이 그리고 쪼그라들었죠.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보수 정당에 좀 뭐 어떤 실패가 있기는 전략적 실패가 있기는 했지만은 민주당이 지금 거의 한 80에서 90%를 싹쓸이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럼 선거제도 개편에 나올 것인가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를 하면은 본인들이 양보를 소위 말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위의 문제와 이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그냥 민주당 만들지 말아라고 제가 강력하게 민주당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현실론에 부딪혀서 또 위성정당 그렇죠. 만들고 이런 게 반복이 된 거라서 야 이거 정말 너무 어렵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뭐 이게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제 정당 차원에서의 이익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면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 우리는 바꿀 유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비례를 넣으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구가 사라지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역 의원이 자기 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 현역 의원이 이걸 지지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지지할 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면 설득을 하려고 비례를 늘려야 됩니다. 그럼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또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300명도 지긋지긋한데 한 45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면 그걸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심지어 비례대표로 나오신 분도 그 비례대표를 늘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다음에 지역구로 나가셔야 돼가지고 지역구가 늘어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 개개인의 이익을 들여다봐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소선거구제,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를 바꾸기가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쉽지 않죠. 그 미국 선거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봐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 선거제도인데. 진짜 모르겠어요. 얘네들 왜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지. 저도 알 만큼 안다고 하는데 또 무슨 새로운 사례가 나와요. 그러면 네. 처음 들어본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나름의 이거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전통으로 이제 확립이 된 거잖아요. 이게 네.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각 주별로 표를 가지게 됐는데 일단 하원에서는 인구수로 이제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근데 이게 승자 독식이 되는 거고 승자 독식이 아닌 주도 있어요. 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 하면은 오히려 포퓰리즘으로 더 휩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정치 철학자로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해 준 게 미국의 기존의 학자들이 다 이야기해 둔 거예요. 우리 그냥 보통 투표로 이제 직접 그렇게 선거를 하게 하면 이게 포퓰리즘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간접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한번 걸러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선거인단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애초에 선거인단은 승자 독식이 아니었어요. 일부 주에서 자기 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승자 독식으로 바꿨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른 주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주만 저주가 그거로 영향력을 발휘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도 승자 독식이야. 이런 식으로 따라간 주가 많은 거죠. 아 예를 예. 들면은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이제 예. 캘리포니아 주가 민주당이 예. 강한데 캘리포니아도 원래는 표 나온 대로 분류하다가 이거를 다 가져가니까 야 그러면 텍사스도 바꿔야지. 예. 뭐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바꾸는 이후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다 이제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애초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거인단 간접 선거인단을 뽑으면 그 사람들이 한번 거릴 거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거였죠. 예. 근데 각 주가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가운데서 또 이제 선거 제도가 약간 이제 자기들이 의도한 바대로 가지 않고 변질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미국이 선거 제도를 만드는 가운데서 이제 작은 주들에게 힘을 좀 이게 그 작은 주들이 이게 13개의 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은 주들이 여기서 큰 주랑 합쳐지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게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주들에게 그 공포감을 없애주고 여기에 합류해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작은 주에다가 좀 많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뭐가 됐느냐라고 하면 그 주로 그렇게 작고 인구가 별로 없는 주들이 미국으로 치면 시골이 많은 동네였어요. 시골이 많은 주. 지금 뭐 미국을 예. 치면 이제 가운데 쪽에 예. 약간 미드웨스트 쪽에 예, 약간 미드웨스트 쪽. 예.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동서로 다 갈려서 도시로 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인구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인구 비례를 한다고 하지만 요 양쪽은 이제 오히려 인구 비례보다 덜 반영되고 요 가운데 쪽은 인구 비례보다 더 많이 반영되는 반영되고. 제도가 나와서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이 선거인단 제도가 결국은 승자 독식으로 더 변화가면서 이제 작은 주들 그리고 인구가 작은 주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정말 미국의 이 그 보통 선거에서 소위 말해 그 공화당이 세 번이나 졌는데 예. 계속 졌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유권자들의 예, 그렇죠. 전체 표수를 보면은 예. 민주당 쪽이 계속 이기고 있죠. 예, 최근에 계속 지금. 이겼는데 예. 이제 대통령 선거는 결국은 대통령은 또 계속 당선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적어도 그래도 후보가 둘이다 그러면 다 같이 그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승부가 어떻게든 갈리게 되는 구조인데 거기는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선거인단이 많은 그 구만 이기면 예. 그 주만 이기면 이기게 되는 이 시스템이 우리가 볼 때는 바깥에서 볼 때는 되게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제도에서 저거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그 개편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이게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당에서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의 이익 때문에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현실론에 부딪힌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현실론을 이기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예. 이거를 극복하기가. 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민주주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책에서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것은 제도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서로에 대한 관용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례가 이제 개정 증보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사례가 들어와서 저 분명히 나온다는데 예. 500원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를 지금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보고 예, 있고 지금 보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은 군침 흘리면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에서 나온 얘기들과 본인의 생각을 종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위기에 우리나라에 특히 위기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될 수 있을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사실은 제도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양당 정치가 쭉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걸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양당이 모두 자체적으로 좋은 후보를 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낸 후보들을 보면은 다 외부에서 데리고 온 후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 정치의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정치 지도자가 잘 성장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핫한 인물. 뭔가 핫한 인물을 데리고 와서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 후보로 올려놓으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뭐 어차피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제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뭐 탄핵이 되고 이러면서 똑같이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결국은 뭐 헌법을 바꾸는 정도의 일들은 생겨날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모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박사님. 너무 다 이제 우리 라이너 평론가님께서 잘 말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할 게 없을 정도인데요. 그럼 저는요 가장 좀 최근의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전 이것부터 잘 정리해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차례 군부 쿠데타 같은 것들을 쿠데타를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역사적으로는 과오를 반복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책에도 나오지만 1981년에 스페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주도자들을 전부 다 체포해서 30년형을 때립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런 일을 해놓고도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의 사례에서 배울 게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는 저지른 사람, 동조하는 사람, 법원에 침입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라이너 평론가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국가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출발을 해서 뭔가 우리가 이 깊어진 고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재구축하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당의 지도자들이 그게 있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제퍼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예. 저쪽 당이 집권해도 우리가 다시는 집권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 좀 생각을 버리고 예. 좀 좋은 방향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1900 책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뭐 다 이제 두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1934년 2월에 프랑스에서 의회난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좌파 정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름이 뭐 청년 애국단 재향군인의 우파 민병대 이런 데들이 국회의원을 잡겠다고 의원실을 다 하나하나씩 문 열어보고 이번에 판사 잡겠다고 그렇죠. 들어간 거랑 매우 유사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정당이었던 주요 보수 정당이었던 공화연맹당이 이들과 손절을 하지 않고 이들을 영입을 한다든지 이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거의 10년 동안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이어지고 일부는 독일 나치에까지 부역을 해가지고 이제 BC 괴뢰 정부에 참여를 해서 이제 청산되는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극단주의자 그리고 폭력과는 손잡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 책을 놓고 정말로 좀 중구난방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 특집으로 준비한 그 좋은 얘기 나눠주신 김만권 정치철학자 그리고 라이나 평론가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칼럼입니다. 타협의 정치. 1월 30일 오늘은 이하경 대기자가 중앙일보에 쓴 윤석열 끝났으니 이재명도 끝내자는 것인가? 칼럼 중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그에겐 정치란 선과 악이 서로 섞이고 소통하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영역이었다. 훈홍의 가톨릭 세례명은 베드로다. 허술하고 비겁하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참여했던 인간적인 사도여서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타협의 정치를 추구했던 훈홍, 김상현 의원의 길입니다. 훈홍은 67년 박정희 대통령과 야당 총재의 대화를 주선했고 87년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배신자라 손가락질 당했지만 대화가 정치의 본질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치, 지금은 극단주의와 손절하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월 30일 목요일 설 특집으로 마지막으로 준비한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발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본방송이 끝난 후에도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I see.